안녕하세요. 3월 30일 화요일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대규모 블록딜 여파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우리 양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2% 상승하면서 3,07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2,500억 원대, 외국인이 3,4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6,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42% 상승하면서 958.0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의 매수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기관이 183억 원, 외국인이 511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홀로 42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는 만큼 두 배로 더 알찬 화요일입니다.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또는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스파이더 전문가 그리고 우리 계좌의 수호신 산군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부터 상황 살펴볼 텐데요. 미증시 혼조세로 마무리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스파이더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네. 뭐 헤지펀드 아케고스 캐피탈의 마진콜 부분이 좀 이제 제기가 좀 되는 부분인데, 네. 증거금 추가 요구를 하면서 이제 뭐 헐값에 이제 주식을 팔아버리면서 주식이 네. 좀 이제 빠진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S&P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고점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을 따라가기보다는 S&P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어떤 그런 약간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두 달째 지금 박스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아래쪽 하단으로는 지금 2,950포인트,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3,1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계속 형성하면서 옆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좀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빠지거나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분기하고 마찬가지로 한 2분기도 2,900선에서 뭐 3,100포인트 아니면 3,200포인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 달까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상방을 돌파하면서 물론 이제 증권사별로 해가지고 어떤 3,300포인트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분석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 뭐 여러 가지를 뭐 코로나 지금 백신 관련해서도 지금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실적 개선도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제가 봤을 때는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쪽에다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국내 증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은 좀 더뎌지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와 우리 시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셨고요. 또 국내 증시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상군 전문가님, 네, 간밤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미증시가 됐건 우리 증시가 됐건 네.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스탠스를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 네.
일단 뭐 마진콜 이 영향이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끼쳤어 뭐 이런 느낌은 줄 수 있지만 네. 증시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바이든이 얼마 전에 뭐 인프라 교육 관련해 가지고 뭐 오는 31일에 네. 뭐 3조 달러 규모의 이거를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미 바이든은 그 경기 부양책으로 쓴 돈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6천조를 넘게 이미 썼습니다. 그리고 네. 또 더 쓸 거다. 그리고 6월에도 추가 메가 부양책 뭐 네.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쓸 거다. 뭐 일경 쓸 거야. 일경이 사실 감이 안 오는 숫자예요. 뭐 1조, 1000조도 아니고 네. 지금 이미 6천조를 썼고 더 쓸 거야. 더 많이 쓸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정치적으로 본다면 미국 그 이제 야당에서는 네. 야 이거 돈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 이거 우리 좀 천천히 써야지 야 너 너무 막 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당연히 그런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죠.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은 블루웨이브 다 이제 바이든 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한번 경기 내 마음대로 한번 부양시켜 볼게라는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기사들 같은 걸 체크해 보면 미국 증시 뭐 올해 뭐 7% 증시가 아니라 이제 경제 성장률 성장률이? 뭐 7% 상승할 거다. 중국도 6%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7% 상승할 거라는 그런 지금 세계 최강국이 이렇게 할 거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딜 요런 이슈로 증시를 흔들 수 있을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뭐 네. 우려는 있죠. 우려는 있으나 이런 이슈들로 과연 큰 틀의 증시를 뭐 대세 하락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에는 뭐 한계가 무리가 있지 않나, 있다.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간밤에 또다시 1.7% 기록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저번 그리고, 주에도 네. 말씀드렸었지만 그 금리 상승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금리 네. 상승이 되겠죠. 뭐 경기 회복이 되고 뭐 어지간한 게 이제 잠잠해지고 회복이 된다면 되겠지만 지금 과연 추세를 꺾을 수 있을 만한 하락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거 그 네. 아케고스 그 캐피탈의 마진콜 사태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몇 종목 빼고는 증시에 어떤 그런 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도주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장의 여파 자체들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올 초에 지금 보면 거의 1분기에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거의 40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40조를 매수를 했는데 증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행보를 치는 거는 이제 국채 10년 만기 금리가 1%에서 1.6%대로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고 미국의 어떤 그런 경기 부양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어떤 외인 기관의 어떤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 증시 잘 지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어떤 그런 불안 요소들이 좀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금 거의 지금 아까 3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환화로 환산하면 거의 3,400조야. 근데 제가 이게 좀 감이 안 와요. 사실 3,400조면. 맞아요. 근데 지금 뭐 3조 달러니까 뭐 3조 달러를 할지 4조 달러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어떤 돈을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세금으로 또 걷어들이라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행보를 치고 있는 건데 네. S&P 지수나 다우 지수는 되게 좋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예전에 미국 뭐 S&P 지수에 아니 나스닥 지수에 엄청 흔들렸던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개인 투자가들이 옛날보다 또 그 자금도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막 어떤 지금 주식 열풍이 또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의 여파로 인해서 또 시장은 또 안정화를 찾을 거고 지금 뭐 어떤 실적주들도 개선이 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제가 봤을 때 3,200포인트 또 다시 올라갈 거고 돌파만 해준다 그러면 직전 고점 돌파될 때 슈팅이 나오는 거니까 차트상으로도 지금 어떤 중요 이평대를 다 지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계속 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조금 네.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돈 많이 풀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지금 이 추세로만 본다면 돈 풀기 정책에 대해서 이 추세로만 본다면 경기 살려서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메꾸면 돼. 이런 스탠스. 지금 바이든의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네. 미국 정부의 자신감이 돈 풀어서 경기 이끌어내면 돼. 이런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런 걸로 경기- 대세 하락장으로 가겠다? 뭐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런 추가 부양책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경제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근데 마냥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금리 상승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려가 당연하죠. 되는데. 당연히 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호재와 악재는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존한다. 일방적인 호재, 일방적인 악재는 사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 말도 안 되게 터지는 이런 일방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 압도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이 어떤 느낌이냐면 경기 부양책, 코로나 종식 다가오는 이런 기대감, 경기 활성화 기대감이랑 거품 논란, 뭐 금리 인상 우려, 뭐 코로나 확산세 아직도 안 잡혀 무서워.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저울질을 했다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무게를 둬야 맞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이쪽이 더 무게를 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이제 이런 뭐 마진콜이라든가 이런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바이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 기대감에 더 영향을 받은 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그나마 최근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쪽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있지만 뭐 마그나가 뭐 나 애플카를 네, 맞아요.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됐다. 얘기한 거죠. 아니 예. 애플은 아직 마그나한테 같이 만들자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마그나가 나는 애플카를 만들 준비가 됐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마그나랑 이제 LG가 이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이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였죠. 뭐 그래서 네.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라든가 뭐 우리나라 증시 강세를 보였지만 좀 압도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좀 약간 이제 분위기에 치우치는 그런 영향을 보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 쪽에 가깝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스파이더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차트적으로 본다면 좀 크게 봤을 때 지금 코스피의 경우는 3,000포인트 지킬 자리 지켜주고 있고 네. 코스닥의 경우도 900포인트 지지받으면서 지금 현 시점에 조금 확대해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네. 코스피는 지금 주요 이평선 자리들이 이제 전부 돌파 시도 중입니다. 지금 마지막 저항 라인 60일 이평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도 온갖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해 준다면 이제 그 몇 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이 박스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저는 사실 저번 주부터 또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상승장이 좀 더 빨리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지금도 여전히 조금 답답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머지 않지 않았을까. 뭐 물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조정 장세도 감안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지금 시점은 이제는 타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대로만 된다면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가 바이든의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서 호재와 악재는 공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지만 여전히 경기 성장 기대감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박스권을 탈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곧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31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발표가 되면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상군 전문가님. 사실 지금부터 네.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그 타이밍에 맞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인프라 교육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돈을 쓰는 건데 정확히 어디에 쓸 거야라고 말하는 구체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현 확실하게 시점에서.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튀어나가는 섹터가 있을 거고 튀어나가는 종목이 있을 텐데 미리 저도 어느 정도는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한다면 그 시즌에 맞춰서 분명히 그 비슷한 섹터들이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준비해야겠죠. 준비해야 되는데 인프라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래도 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들어오는 게 단순하게 한 일부 섹터에만 국한될 정도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개별 이슈들까지 같이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인프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철강주들, 기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같이 포함해서 경기 활성화까지 같이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섹터부터 해가지고 철강 전반적으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묶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철강 쪽 째려봐야 돼 혹은 뭐 인프라 관련해서 이런 특정 섹터를 째려봐야 돼 보다는 분명히 이제 특정 섹터들이 힘을 받는 포인트가 분명히 체크가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강이든 뭐 건설이든 이런 그 인프라 관련 섹터들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중장기적 접근을 한다면 어느 종목이든 이제 튼튼한 기업 혹은 이제 결국은 궁극에는 수혜를 받을 종목을 체킹해서 진입하면 되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가장 빨리 타오를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천천히라기보다는 신중하게 체크해도 늦지 않는다. 발표 결과를 보고 나서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보고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 규모가 전반적으로 들어온다면 단발적 이슈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잘못 들어가서 이제 묶이는 것보다는 타이밍을 명확히 잡아서 포인트 공략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가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 31일에 발표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천천히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진입하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친환경 교육, 교통 인프라 쪽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 네. 어떤 정책에 의해서 단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지속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지금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쪽에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지금 들어가 보자. 근데 이슈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사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터질지는 몰라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청자분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주식의 본질 자체라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주식의 어떤 그 회사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어떤 고평가로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주식의 기본적인 논리인데 네. 어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이런 걸 주식을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고점에 물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승장에서 눌림목에 당할 수 있거든요. 추세 자체가 상방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일지라도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는 어떤 이런 파동을 타고 가는 주식들은 정상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단발적인 어떤 이슈에 의해서 뭔가 이거 올라갈 거야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한번 올라갔다 쓱 거품이 빠져버렸을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또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을 자칫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종목에 자금이 물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여기에 하나만 거들자면 네. 이 정책이든 어떤 이슈든 단발적 이슈인지 단발적 정책인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있고 이 정도 정책은 단기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닌 뭐 지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발적 이슈를 꼭대기에서 이제 상투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에 저는 이제 공감하고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거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정책이 괜찮은데 종목을 봤는데 이 정책이 관련이 돼 있는 종목이야. 근데 이 종목을 봤더니 재무가 좋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가치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종목들은 뭐 지금이라도 투자해도 늦지 않지만 약간 재무가 좋지 않은데 이슈 관련돼 가지고 묶여 있는 종목들은 자칫 잘못하면 돈이 묶일 수 있다. 그 점만 잘 판단해서 들어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매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현재 단발적인 이슈에 매매하기보다는 가치주를 찾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치주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두 분의 노란톡 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또는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인 시장 얘기 다뤄봤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가 연일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HM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양일 다 9%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군 전문가님.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이번 그 해운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직접 거래하셨나요?
그건 아니시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말할게요. 네. 처음에 이 해운이 막았단, 이제 이 해운 네. 그 수아즈 운하가 네. 이제 막혔다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네. 사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해운이 배가 막으면 빼면 되지. 뭐 이제 하루 이틀이면 뭐 정상화 되겠지. 뭔가 잠깐 트러블이 뭐 트래픽이 생겼나 보다. 이 정도 네. 있었는데 이슈 되는 걸 확인하고 체크를 다시 하고 이제 좀 세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일반적으로 그 운하가 그 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뭐 정확히 수치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항공모함도 지나가는 그런 그 정도 넓어요. 뭐 에펠탑보다 크지 않나요? 일단 그 에펠탑은 그 이번에 그 막은 그 배가 길이가 에펠탑보다 좀 400m짜리인데 크죠. 에펠탑이 300m 좀 넘는데 그런 식으로 에펠탑보다 큰 배가 막았다라고 하니까 네. 엄청나게 큰 배가 이 운하를 엄청나게 네, 막았구나라고 그러니까 와닿네요. 좀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과연 이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였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 제가 지금 지도 같은 거를 이제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네. 그 지도를 보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 배가 한 대가 운하를 막았다고 이게 트래픽이 뭐 이렇게 경기에 뭐 영향을 줄 정도로 네. 이런 사태야라고 이제 해서 각 잡고 이제 해봤더니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 해군도 막 출동하고 그랬어요. 뭐 네. 해병대가 막 배도 오고 비행기도 뜨고 이랬어요. 전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글로벌 시황할 때 바이든 7% 경제 성장할 거다 네. 이러고 있는데 길막해가지고 배가 500대가 줄 서 있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단순히 이제 500대가 줄 선 게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국제유가까지 또 급등하고 맞아요. 여파가 컸잖아요. 이라크 정부 입장에서만 봐도 거기 하루 통행료가 몇백억인데 일단 이라크에서도 당연히 열이 많이 받았겠죠. 화가 많이 네. 났겠죠. 그리고 그 뒤에 줄 서 있던 처음에는 뭐 150대, 200대 점차 늘어나더니 이렇게 뭐 500대 가까이 이렇게 줄 서 있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뭐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웃긴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미사일 쏴 터트려서 치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거를 결국은 이 배를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는데 뭐 무슨 이제 그 배를 빼주는 그런 다른 배들이 와서 이제 그 막혀있던 배를 빼기 위해서 8대가 네. 붙었다, 10대가 붙었다, 10대가 붙었는데 배를 왜 못 빼? 사진 비교해보면 이 배 이름을 에버 기븐 호는 손바닥만 하고 그 끌어내는 그 인양선들은 새끼 손톱만 해요. 이런 배들이 10대가 붙어봤자 못 빼는 거죠. 네, 화면에 이제 지도가 보이네요. 네. 네. 그 지도가 이 지도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 운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운하를 통행을 못하게 되면은 네. 자, 아프리카 대륙을 반대쪽으로 한 바퀴를 다 이렇게 돌려면 시간이 2주가 더 소요가 되고 그 시간도 뭐 인건비도 그리고 이제 연체가 되잖아요. 이제 물건을 갖다 주면 이런 비용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500대가 왜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사실 이렇게 2주나 걸릴 줄 알았으면 바로 저쪽으로 돌아갔어야 맞겠죠. 근데 아마 이 배들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겠죠. 네. 이게 금방 빼겠지라고 해서 줄을 서다 보니까 이게 쉽게 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 주말 그저께 이제 그때 만조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배를 좀 가볍게 해서 빼겠다라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실패한 줄 알았어요.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그 이제 컨테이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였어요, 원래. 네. 거기 실내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다 내리는 데만 또 한 일주일 소요되고 다 내리고 나서 가볍게 만들고 나서 배를 빼고 나서 다시 컨테이너를 싣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추가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였었냐면 컨테이너를 다 내렸어. 근데 배가 뭐 용골이 고장이 났네. 혹은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네. 그러면 네. 또 다시 이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우려가 되니. 근데 이 타이밍에 HMM은 이제 운임 뭐 혜택 받아가지고 수혜 받으면서 막 말도 안 되게 급등을 했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네. 급등을 보였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조금은 줄여서 보면 네. 사실 충분히 이 정도는 상승할 수 있고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은 맞아요.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이제 소외받았고 경영난이 힘들었었으니까 네. 이번에 운임으로 이제 수혜를 받은 건 맞지만 현재 이제 상태를 본다면 네. 이제 어쨌든 저쨌든 이제 급등한 건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빼려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HMM도 이번에 이거 못 뺀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륙을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뚫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HMM 다시 안 돌아갔습니다. 그냥 야 가던 길 그냥 갈래. 저 지도대로 저 대로 한 바퀴 돌래. 이대로 그냥 출발을 했어요. 네. 뭐 어느 정도는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앵커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게 뚫린 건 정말 다행이죠. 얼마나 이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뚫린 거니까. 근데 해운 쪽에서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원래 보통 저희가 이제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을 쓰는데 다행 중 불행이라고. 네. 그렇죠. 해운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렇죠. 네. 거기다가 불행 중 HMM 다행. 이 종목 하나만 놓고 보자면 과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반대쪽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이번에 해소가 못 돼서 또 2주 동안 운하가 계속 막혀 있었다고 한다면 HMM은 주가가 올랐을 텐데. 역시 그 판단력이 있어. 역시 그렇죠. 대단한 확실한 선택을 했고 운임 수혜 더 받고 더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HMM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뭐 이렇게 운하가 잘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뚫려서 다행이죠. 잘 했지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운임료 상승 수혜에 대한 HMM 같은 경우라든가 이 섹터로는 더 이상 수혜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연관된 쪽으로 봤을 때 조선 섹터로도 같이 본다고 한다면 조선 섹터는 여기랑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뭐 비슷하게 이제 배를 활용하는 쪽은 맞지만 오히려 이 지금 해운사는 이제 그 대만 회사고 이제 조선 네. 이 배를 만든 데는 일본인데 회사죠. 네. 지금 이제는 이게 뚫렸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릴 시기가 다가왔죠. 네. 이제 어쨌든 길막한 게 지금 이미 이 보상 쪽으로 가려면 네. 몇백 제가 잘잘못을 봤을 땐 조 따져야 단위로 되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해운사나 이제 그쪽에서는 자연재해다. 바람 불어서 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분석 결과가 그런 쪽으로 안 나오고 있죠. 뭐 그날 바람 별로 안 불었다. 그리고 바람 불어도 그 정도로 넘어질 건 아니었다. 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한국 배는 좋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가 네. 안 그래도 이제 지금 조선 업계가 좋잖아요. 지금 네. 이제 수주도 계속 따내고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더 이제 한국 조선 업체가 더 주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조선 섹터는 이게 뚫렸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차분하게 상승세를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운 쪽은 수혜주 운하라든가 이제 운임료 이런 쪽에 대한 재료는 소멸이 되지 않았나 그쪽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섹터라든가 다른 재료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산군 전문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운하인 만큼 운항이 재개가 된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운주들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악재가 길게 갈 거. 가만 절대 안 됐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무슨 소리를 또 그럼 바이든 또 탱크 출동시킵니다. 비행기 네. 출동시켜요. 저는 처음에 그 바이든이 해군인가 그 투입시켰다고 했을 때 진짜 미사일 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이든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일경을 때려받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트렌드상으로는 해운주보다는 차라리 조선업이 괜찮다. 해운주는 보시나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네.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가지. 지금 오늘만 봐도 이제 조정 구간이 들어갔고 네, 많이 빠졌어요. 조금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간 요 혜택을 많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급등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없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해운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네. 이게 지금 HMM 차트를 좀 봐도 그렇고 매출도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증가를 했고 네.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도 지금 개선이 좀 되게 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HMM은 근데 보시면 15,000원에서 슈팅 나와가지고 직전 고점 뚫리면서 올라간 주가인데 거의 130%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 조정이 왔다기보다 이 주식은 그냥 차트를 딱 봐도 이 종목은 지금 조정 올 자리에서 온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건강한 조정을 주고 그리고 재무도 나쁘지 않고 일단 섹터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지금 기존에 진입되어 있는 위쪽에서 물리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섹터는 내려왔을 때 조정 구간에서 잘만 잡으신다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조정은 기회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심적인 조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은 해운들에 대해서 이 정도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일단 스파이더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 뭐죠? 업비트 관련된 네. 이제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죠. 뭐 네.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에티넘 인베스트와 하나투자증권 이 대표적인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세 종목 다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에티넘 인베스트만 23% 상승이고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거의 이제 상한가를 쳤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스파이더님께서 묵직하게 갖고 계시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이 대단하시네요.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이 저저번 주인가요? 그 저번 주인가에 서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지금 이제 출연하시는 서쌤 종목이야. 근데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투자증권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나서 밥 한 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상한가 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두나무에 이제 뭐 미국 상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건데 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이번에 뭐 아케고스 그 캐피털의 그 마진콜 사태로 인해서 약간 증권주들이 약간 좀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주춤했죠. 주춤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하나투자증권이 두나무의 어떤 지금 상장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친 거라서 약간 좀 뭐라 뒷걸음치다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라서 두 배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저랑 아니 빠져야 될 주식이 상훈이랑 상한가를 스파이더가 나오는데 갔으니까. 서쌤 얘기를 왜 해요 지금 여기서? 네? 뭐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그래도 아니, 뭐. 밥 먹을 때 저도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 저도 불러주시라고요. 네. 앵커님도 불러주실 거죠. 어차피 맛있는 거 드시니까. 네. 지금 이 그 왜 더 이렇게 네. 주목을 받고 있냐면 미국 1위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이 회사도 이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이제 100조에 가깝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0조 정도 이제 시총이 이제 달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업비트도 이제 이 두나무도 한국보다는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더 크게 이제 좀 마치 쿠팡처럼 더 이제 더 크게 기업 가치를 높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 책정될 있을 가능성이 거다. 높기 때문에 네. 더 주목을 받고 있고 말로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죠. 지금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갑자기 그 주관사. 단어가 주관사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상장 주관사만 정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네. 충분히 가슴이 설레기는 하지만 쉽게 와 달려들어야 돼라는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단타적으로 접근한다면 해야죠.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네. 관련주 뭐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표적인 세 종목들은 수시로 체크하고 조정 타이밍에 이제 단타 포지션 잘 잡아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포지션도 저도 이제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릴 거지만 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멀리 못 보는 이유 뭐 저번 주에 나와서 말했었나요? 가장 크게 보자면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화폐 혹은 뭐 디지털 가상화폐 금지 법안 뭐 인도에서 진행하는 혹은 고점 논란 이 크게 이 세 개 정도만 보더라도 멀리 보는 것보다는 멀리 보면 큰 폭의 조정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 접근보다는 이 이슈를 잡아먹는 이런 타이밍적으로 이제 맥점 공략해서 단타나 단기적 접근 정도로 이제 배트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새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차트로 네. 제가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쳤죠. 우리기술투자 상한가 확실하게 쳐주고 이미 다 주가 두나무의 흐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다 거죠?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네.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네. 상한가 쳤고 에이티넘 인베스도 상한가를 갔다 왔었던 걸로 에이티넘은 지금 오늘 23.4%에서 이제 멈췄는데 에이티넘은 4,040원에서 일단은 고점 찍고 그러니까 거의 한 28% 갔다 왔네요. 예. 네, 28% 정도 찍고 빠진 거죠.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 이제 깔끔하게 상한가 쳤고요. 사실 이 강세가 뭐 2달 동안 지속될 거야 이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일주일은 지속될 거야는
좀 고민해볼 수 저는 있을 이거 것 지금 같아요. 들고 네. 있는데 네. 사실 이 종목은 이런 어떤 이슈를 보고 들어간 종목은 아니었어요. 맞죠.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교육을 했던 게 뭐냐면 직전 고점이 뚫릴 때 슈팅이 나온다. 근데 차트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싸움의 흔적이잖아요. 매수와 매도의 싸움인데 캔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양은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트가 움직이는, 이거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보시면 차트가 네.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서 박스를 쳤단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어떤 박스 부분을 돌파할 때 슈팅이 나오는데 오늘 이슈와 맞물려서 간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갈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쌤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그 방송에서 많이 잘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 딱 보자마자 차트상으로 굉장히 예쁜데? 그럼 이 종목은 갈 수 있겠는데라고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슈와 맞물려서 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따가도 제가 교육을 할 건데 무슨 네. 교육을 해드릴 거냐면 가치주를 발굴하고 바닥을 못 잡고 고점을 잡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반 주린이 분들께서는 차트를 보시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차트는 싸움의 흔적이고 차트는 그 흐름에 맞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갈 종목들은 나 간다 라고 얘기를 좀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차트만 볼 줄 알아도 어느 정도의 이 종목이 갈 거다, 아니면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게 가는데 차트가 곧 빠지겠는데 라는 게 그나마 100%는 잡을 수가 없겠지만 차트를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2부에 또 교육을 해드릴 내용이 차트를 보고 어떤 이제 바닥을 잡는 방법. 그러니까 바닥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을 가져왔으니까 2부 때도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투자기술이나 에이티넘 얘네들도 보면은 차트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투자증권, 우리투자기술, 에이티넘은 얘네는 이미 이 관련 소식들이 차트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갈 거야라고 힘을 압축하고 눌림을 주고 수급을 압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터트린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저는 지금 이거 하나투자증권을 갖고 있는데 제가 3,000원에 샀거든요. 3,000원에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늘 상한가 쳤고, 저는 내일 이 종목이, 내일은 당장 못 가더라도 이게 한 이틀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 45%, 50% 정도? 그리고 이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차트를 저번에 줄여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크게 간 것 같지만 차트를 쭉 줄여서 보시면 아직 멀었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아직 멀었어요. 네, 바닥권에서 그러네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7,500원, 7,000원, 6,700원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배 먹고 나올 거거든요.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6,000원까지 보유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조정은 주면서 가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 뭐 더 빡빡빡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건강한 조정을 주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빡빡빡빡 올라가면 빨리 털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빨리 털어야죠. 빨리 털어야죠. 차라리 천천히 가면 그러면 안고 가죠. 안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상한가를 간다? 그럼 바로 팔아야죠. 그럼 고민해봐야 될 왜냐하면 것 같아요. 건강한 조정이 예. 올 거니까. 근데 이제 천천히 올라간다? 그럼 좀 더 보유해볼 생각입니다. 한 50%? 50%. 정도에서는 일단 좀 절반 좀 청산하고 가져가 볼까 생각 중인 거죠. 좀 제시 같은 걸 해주시지, 본인 수익 나고 있는 저랑은. 저 이번 달 수익률 좋아요. 122%예요. 저 이번 달 수익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좋아요. 이따가 수익률 띄워주시나요? 네. 두 분이 진짜 경쟁 대결 구도가 되는 게 너무 근데 재밌네요. 이제 이번 네. 달까지만 해서 이제 따로 수익률을 관리했었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거고, 네. 종목 추천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이번 달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제가 한 122% 정도 수익이 났고, 네. 상권 전문가님 몇 프로 수익 나셨죠?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더 나. 근데 저는 수익이 크게 나고 있는 종목들이 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어차피 뭐 수익률 합쳐질 거니까. 합쳐질 거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같이 그렇죠.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파이더님이 두나무의 상장 추진 소식에 크게 움직인 관련주들이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재무상으로도 그렇고 추세도 좋았다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부에서 우리 스파이더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2부까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전문가님들 오늘 이 두나무의 상장 추진 소식에 오른 거잖아요. 근데 앞서 보면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을 한 것처럼 쿠팡 관련주들도 막상 상장하고 나서까지도 흐름이 지금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도 그냥 추세만 보지 않고 상장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고 제가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안 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투자증권은 저도 갖고 있을 건데 네.
상장을 하게 되면 더 가겠죠. 관련 소식의 상한가였으니 네.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좀 보는 게 뭐냐면 차트상으로도 지금 계단식 상승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속 이 관련 이 이슈가 단기 딱 일시적으로만 그냥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올라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그다음에 우리투자기술 얘네들 보면 지금 이제 너무 가파르게 상한가를 쳤으니까 눌림은 좀 올 수는 있겠지만 천천히 해서 좀 계속해서 좋은 모습 흐름 보이지 않겠나. 저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래도 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약하다, 뭐 이슈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렇게 상장 주관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상장할 거라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그렇죠. 나오지 않았고 쿠팡도 이제 상장이 결정 나고 나서도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쿠팡이 나스닥 그 이슈가 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세를 보였던 건 아니죠. 뭐 저 정도 주고 뭐 이거 좀 삐그덕 걸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와 보통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50% 먹었다 축하해 이렇지만 사실 가는 길이 그렇게 시원하게 이제 깔끔하게 가는 경우보다는 정말 험난하게 치고받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이제 버틸 부분은 버티고 손절할 부분은 손절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오히려 스파이더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려면 일정 기간을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게 맞고요. 맞아요. 단타적 접근을 하시려면 포인트 잡으면서 맥점 공략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초기 진입 목적, 사유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신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근데 이게 사실 차트를 보면 좀 무서운 게 있는 게 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투자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고점에 저항을 지금 맞을 수 있어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싼 고점 맞고 빠질 수 있다라는 점. 네. 그게 이제 돌파가 되면 이제 슈팅이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눌림이 좀 세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투자증권도 이렇게 좀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여기도 지금 3고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얘도 어찌 보면 이렇게 저항을 맞고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거는 차트상으로 돌파가 되면 더 가겠지만 만약에 저항을 맞는다라고 하면 한동안 계속 눌림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은 시청자분께서도 좀 이렇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빨리 해주셨어야죠. 안 그러면 시청자분들 오해하잖아요. 아니 네.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지금 네. 스파이더님은 30% 먹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얘기를 듣고 50% 먹을 때까지 안 나올 거라고 내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만 듣는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스파이더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듯이 여기 저항 맞을 자리, 조정 맞을 자리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제 걱정을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수적으로 말했는 거 스파이더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근데 아니면 정말 두 알겠습니다. 분의 예. 조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상구님은 신규 진입자의 입장에서 네. 지금 따라가기는 조심스럽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그래서 좀 거고요. 오해가 좀 있을까 스파이더님은 봐. 네, 보유자 보유자 입장에서 영역이었죠. 하신 보유자 거죠.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부담이 없거든요. 그쵸. 네. 빠져봐야 30% 상한가 갔는데 네.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 이게 들어가실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왜냐하면 바로 싼 고점과 3고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좀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네. 가상화폐도 그런데 종목들도 그래. 종목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커요. 좀 이렇게 신규 진입자분들 혹은 주린이 분들 이제 주식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의 다른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화요일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또는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가님들 오늘 미증시 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최근에 쿠팡에 이어서 제2의 쿠팡이 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죠. 마켓컬리도 그렇고 야놀자도 있고 또 오늘 발표된 두나무까지 이 세 업종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 제일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개인적 궁금합니다. 취향 네. 차이로 본다면 네. 저는 마켓컬리. 마켓컬리가 제일 네. 유망하다. 그러니까 네. 가장 더 유망하다, 더 좋다라기보다는 네. 이 마켓컬리가 쿠팡의 행보와 좀 이렇게 비슷한 행보를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쿠팡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리고 투자 받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여전히 적자인 거. 마켓컬리도 여전히 적자입니다. 근데 투자하고 미국 상장해가지고 막 100억대 가치를 이제 인증하고 그러고 있어요. 쿠팡도
이제 마켓 관리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도 이제 쿠팡 관련된 걸 좀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오늘도 올랐어요. 네, 좀 이제 손정희 관련 회장이 섹터들이, 예. 일본에 네, 유치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아마 아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쿠팡은 현재 한국에서만 장사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현재까지. 근데 이제 일본에 할 거야. 근데 미국에 상장을 한 것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네.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미국 100억 가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지금도 적자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적자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거기서 여태까지 그나마 발생했던 뭐 수익들 혹은 투자 받은 금액들을 전부 다 투자로 때려박고 있는 뭐 이렇게 네. 투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100조 기업 가치 하면서 국내 기준이 이제 국내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 국내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는 게 두 종목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룹사로 따지는 거 말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그 정도 수준일 텐데 뭐 물론 삼성전자는 500조가 넘으니까 이제 그 타일급이니까 따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네. 지금 쿠팡이 한국에서만 장사하고 있는 쿠팡이 미국 상장하면서 그 윗공기 냄새 맡아본 거죠. 100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으니 근데 지금 여태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다 투자를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설명하다 보면은 지금 쿠팡은 아마존의 길을 가기 위해서 비슷한 행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투자한 그런 것들이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와 쿠팡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네이버든 뭐 11번 가든 다 이제 다 잡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아직은 1등을 못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그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뒤를 마켓컬리가 비슷하게 달려가 주지 않을까. 오히려 네. 두나무는 저는 사실 아까부터 이제 가상화폐 오히려 두나무가 이제 성공을 한다면 첨예한 상승을 가지고 올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막 첨예하게 상승했으니까 저 정도 첨예하게 막 이렇게 큰 이런 꾸준한 걸 보여줄 상승은 이어가지 가능성이 못할 것 같다. 높을 것 같고 네. 마켓컬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시장 확보하면서 점유하면서 이제 쿠팡 아마존이랑 쿠팡의 길을 갈 수 있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좋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는 마켓컬리가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스파이더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마켓컬리, 야놀자 그리고 두나무까지 세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아니 가장 근데 상훈 유망할까요? 전문가님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할 게 없어요. 똑같은 생각이고. 아,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같은 이번에? 의견입니다. 네. 네. 말을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보니까 끝날 시간이야. 할 말이 없어. 끝날 시간 시간이야. 관리까지 야놀자는 좀 해주시네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한번 네, 아직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2분 남은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야놀자는 저는 아무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워낙에 이미 네. 그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적인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쿠팡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야놀자가 상대적으로 아직은 지금 이 코로나 경기 회복세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뭐 물론 시간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씹어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애초에 나스닥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왜 한국에 상장 안 해요? 이런 거. 네, 특히 맞아요.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적자 기업이 상장 못 해요. 그 시스템적으로. 아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거기다가 투자 규모에 대한 제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성장 가치에 대한 어차피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받는 건데 좀 전에 쿠팡 얘기했듯이 지금 맨날 적자만 보던 회사 한국에서밖에 장사 안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서 100조 가치가 되는 이런 그림을 한국에서 그릴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좀 쉽지 않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야놀자는 뭐 쿠팡이랑은 별개 얘기겠지만 네. 쿠팡만큼 혹은 뭐 이제 두나무만큼 관심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셋만 비교를 했을 때 네. 조금은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냥 약간 묻어갈게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도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